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집단 지성의 힘, 그러니까 크라우드 소싱에 대해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크라우드 소싱. 이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 정보 요약을 넘어서 그 속에 숨겨진 어떤 핵심적인 통찰, 그런 것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구글 스트리트 뷰를 이용한 가상 로드 트립도 있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를 다룬 실험도 있죠. 네, 맞아요. 또 실제 교통 시스템 개선 사례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스펙트럼이 넓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크라우드 소싱의 여러 얼굴? 그 의미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진짜 재밌어요. 인터넷 로드 트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습니다. 그 구글 스트리트 뷰 가지고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글 스트리트 뷰 화면을 그냥 보고 몇 초마다 투표를 해요. 그래서 가상 자동차가 어디로 갈지 정하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게 원래 그 트위치 플레이 포켓몬이라는 집단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포켓몬 게임 하던 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속도는 시속 3마일 정도. 엄청 느리죠. 하하, 3마일이면 걷는 속도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속도가 아니고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디스코드 같은 데서 막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소통하면서요? 네. 지금 목표가 캐나다 도착이라던데 그걸 향해서 다 같이 가는 거죠. 채팅창 보면 저 사람 쳐버려. 이런 장난도 올라오고 그런다지만. 아, 그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래도 결국은 방향을 찾아간다는 게 신기한 거죠. 혼란 속에서도요. 정말 그러네요. 혼란 속에서도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간다는 거. 근데 특별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할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아, 바로 그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한 보상 없이도 그냥 그 과정 자체의 재미, 아니면 어떤 소속감. 소속감이요? 네,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간다는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방식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효율만 따지면 혼자 하는 게 빠를 수도 있는데. 맞아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그런 효율성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 그 자체의 가치를 보여주는 온라인 집단 행동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사례네요. 이런 온라인상의 즐거운 실험을 넘어서 이번에는 크라우드 소싱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에 적용되는 경우를 보죠. 아, 그 윤리 문제 말씀하시는군요. 네, 바로 인공지능 윤리, 특히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MIT 미디어랩의 모럴머신 실험인데요. 네, 저도 그 연구 봤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됐죠. 맞아요.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과연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이 정말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 의견을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의 약간 현실 버전, 변형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무려 4천만 건의 결정 데이터가 모였다니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방대한 데이터죠. 그래서 분석 결과도 꽤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인 선호 경향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사람 목숨을 동물보다 우선시하고, 그건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적은 수보다는 많은 수를 구해야 한다. 또 노인보다는 젊은이를 구해야 한다는 경향, 이런 건 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런 공통적인 경향이 있었군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선호도의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가 문화권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강도의 차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는 경향은 아무래도 법치가 좀 더 강한 국가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우선할지 여부 같은 것도 문화권별로 차이가 꽤 있었어요. 와, 문화권마다 그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나 강도가 다르다는 거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발견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다수 의견을 따르면 되는 걸까요? 아,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독일 윤리위원회 같은 전문가 그룹의 권고사항이랑
대중들의 의견 사이에 차이가 있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독일 위원회는 나이에 따른 차별은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제시했는데 모럴머신 결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잖아요. 아, 그렇네요. 전문가 의견과 대중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가 큰 신기술의 어떤 규제를 만들거나 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반드시 이런 대중의 가치관, 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단순히 기술만 개발한다고 끝이 아니군요. 그렇죠. 기술 개발이 사회랑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요즘 말하는 Society in the Loop, 즉 사회 참여형 시스템 개념과도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의 단일한 윤리 기준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죠. 자, 그럼 이런 윤리적인 고민을 넘어서 크라우드 소싱이 우리 실생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요. 아, 네. 교통 쪽은 정말 크라우드 소싱 데이터 활용이 활발한 분야 중 하나죠. 네, 요즘은 웨이즈나 구글 지도 같은 내비게이션 앱들, 그리고 커넥티드 카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정보가 쏟아지죠. 이런 데이터를 교통당국이 실제로 활용해서 교통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거죠. 네. 미국의 뉴저지 교통국 NJDOT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민간 기업들이랑 협력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죠. 민간 기업이랑 협력을 한다고요? 네. INRX나 히어 같은 데이터 제공업체들, 또 드라이브와이즈 같은 트럭 운행 정보 서비스 회사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가져오는 실질적인 이점과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생각해보시면 예전에 도로에 설치된 센서들은 그 지점만 감지할 수 있었잖아요.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커버리지 공백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 크라우드 소싱 데이터는 훨씬 넓은 범위를 그것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도시 전체의 혈관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도로 정체를 줄일 수 있고요. 또 사고가 났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인 교통 그름을 최적화하는 거죠. 네, 그럼 그게 결국 경제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당연하죠.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물류 비용이나 개인의 시간 비용이 절약되고 연료 소모도 줄어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감소 효과가 큽니다. 사고 처리 비용, 인명피해 비용 등에 생각하면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데 활용되나요? 그냥 교통정보 알려주는 거 말고요. 예를 들면 사고 관리에도 쓰이고요. 또 여행자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쓰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브와이즈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는 트럭 운전자들에게 위험 구간이나 저상교량 같은 정보를 미리 알려줘서 사고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아, 트럭 운전자 맞춤 정보도 있군요. 네, 이런 게 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인프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집단적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미래 기술의 윤리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의 교통 시스템 같은 인프라를 효율화하는 데까지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요. 결국 이 집단적 참여 안에 숨겨진 힘이 정말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되고 고도화될 텐데요. 그렇죠. 과연 우리는 이 강력한 집단 지성을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동시에 아까 모럴머신 결과에서 봤던 그런 내재된 편견의 문제라던가 네, 문화적 차이나 편견이요. 네, 그리고 교통 데이터 활용 같은 데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형평성 문제, 또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과제들은 어떻게 균형 있게 다뤄나가야 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또 어떤 영역이 이런 대규모 집단적 참여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의 힘과 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